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57쪽입니다. 근대 태동기의 문화 이렇게 돼 있죠.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 후기 사회가 근대적인 요소들이 태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대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서양적으로는 새로운 근대적인 사상들이죠. 계몽사상이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하지 않고 근대 사회의 태동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런 서구적 개념은 근대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고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완전한 자본주의가 꼽힌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서양처럼 뭐 시민혁명도 없었고요, 또 산업혁명도 겪지 않았고, 그죠? 시민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사회라든지 또 완전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문화의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도 역동적인 근대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조선 후기 사회를 뭐라고? 네, 근대사회 태동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라는 이 시간 구분을 보자면 외란과 호란을 거쳐야 되잖아요. 외란, 호란은 우리 민족 역사 전체에서 가장 큰 변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20여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거의 2개월 만에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함경도까지 완전히 외놈들의 말발굽에 유린되고 전 국토는 황폐화되고 전 민족은 그 외놈들한테 시련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외란이 끝난 이후에도 7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완전히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북쪽 오랑캐 누굽니까? 청나라 놈들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후금 놈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먼저 정묘호란, 나중에 병자호란, 이렇게 커다란 변란을, 국가적인 전란을 두 차례나 겪었으니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정말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런 엄청난 대격변기, 엄청난 혼란을 겪거든 말이죠.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것은 지배층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백성들입니다. 민중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금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은 정말 한국 살기 싫어, 떠나버리고 싶어, 이건 뭐냐, 이게 맨날 그냥 좌익우익 서로 싸우고 정치는 엉망개판이고 하면서도 아니야,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겠지. 우리 민족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줄 아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라고는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혹시 이제 20대 여러분들도, 또는 뭐 아직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다든지, 또는 자기 주변이 좀 힘들다든지, 내가 좀 취직이 안 돼, 내 공부가 좀 너무 안 돼,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좌절하거나 크게 낙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민족사에 대한 그런 흐름을 믿고, 그래, 나라가 잘 되면 나 개인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나쁜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알겠어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조선 후기 사회는 그야말로 어려움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고려라고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신진사대부들이었죠. 그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상은 바로 뭐였어요? 성리학이었어요. 그 성리학을 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 시스템을 완성한 게 15세기, 그리고 15세기 세종 때 문화의 절정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화의 절정기를 구가했던 그 성리학적 지도 이념이 결국은 16세기 말 1592년 임진왜란쯤 가니까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만한 그런 역동성을, 에너지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썩어가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썩어가고 그 생각이 백성들을 구제할,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그런 여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의 연놈들한테 또 북쪽 오랑캐들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배층들은 뭐 했느냐? 여러 가지 꼼수를 썼어요. 어떻게 꼼수를 썼냐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외란과 호란을 겪었으니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비변사 기구를 강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바꾸고, 또 세금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대동법 또는 균역법, 그죠? 또는 영정법, 이렇게 조세제도 개편과 함께 국가의 지배 통치 제도를 바꿨지만은 그 바꾼 내용이 전부 다 꼼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 백성들을 더 뜯어먹을까? 우리 양반 위주 지배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이런 데만 골몰했지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선사회를 18세기 영정조 때 우리 문화의 중흥기로 다시 일궈낸 것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민중들의 지난한 노력이, 이 어려움을, 이 삶을, 이 힘든 역경을,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지, 이런 민중들의 노력이 결집해서 결국은 조선 후기 다시 한번 민족 중흥기를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배워야 할 문화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조선 후기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퍼져있는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먼저 조선 후기 양반들의 사상, 즉 성리학은 외란 호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나,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좀 그림을 좀 통해서 볼까요?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그랬어요. 성리학 절대화. 한 사상이 썩으려면 다른 사상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리학을 조선 건국 이념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그 성리학을 통해 조선을 막 세웠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인 15세기 훈구파들은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방적이다, 포용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기타 민간신앙까지도 받아들일 여력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개방적일 때, 포용적일 때, 남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남들을 끼안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16세기 이후에 살인들이 집권하고 오로지 성리학이 최고예요. 성리학이 다른 사상은 없애버려. 소격서를 폐지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 성리학이 이제 점점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탄력적이지 못해요. 영어로 플렉시블. 그 가능성이 무한한, 뭐든지 변천할 수 있는, 무엇과도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부 다 닫아버리고 이제 오로지 성리학이야, 우리는 오로지 중국한테 기대해야 돼, 이런 썩어빠진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외란과 호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란 호란 이후에 나라를 점점 융성하게 만들려면 자기네들은 생각을 고쳐야 될 텐데 생각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어때? 성리학이 점차 교조화되었다.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알겠죠?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등장하더라. 특히 이제 이 성리학 교조화의 앞장선 게 바로 누구냐면, 그림을 좀 볼까요? 서인 정권입니다. 서인. 그래서 이 서인들이 의리나 명분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절대화됐다. 여러분 잠깐, 공부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조선 후기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더라? 언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길래 이 서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성리학이 교조화된다고? 그렇습니다. 광해군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죠? 북인들이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외란 이후에 피폐한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또 현실적인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던 그들을 쫓아낸 놈들이 바로 누구야?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 아닙니까? 그 서인들입니다. 그러니 서인 정권이 등장해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해야 돼. 그죠? 명분이 중요해. 우리가 오랑캐랑 사귀면 안 되지 하면서 중립외교를 내세웠던 북인을 내치고 그네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때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후금으로부터 공격을 또 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성리학이 어떻게 했다? 절대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성리학의 교조화가 시작됐다. 됐죠?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렇구나. 조선 후기에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이 성리학을 교조화시켰다.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철저히 배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론을 배웠습니다. 주리론, 주기론 배웠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주리론과 주기론이란 리를 강조하면 주리, 기를 강조하면 주기. 그러나 주기라는, 주리라는 이 언어적 표현 뒤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나요? 주리라고 할 때는 리를 중시하지만 기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기 뒤에 리도 인정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율곡이나 퇴계이항이나 전부 다 주리론자이고 한편은 주기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도 인정하고 기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리와 기의 존재를 인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리론을 봤을 때 주리론적 입장에 섰던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자의 정통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리론자들인데 그 중에 이연적, 이황 그랬죠. 이연적, 이황 말고도 주리론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서경덕도 주리론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주리론자이면서도 기를 강조하고 그렇죠. 도교라든지 또는 뭐 불교라든지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서경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야. 서경덕과 함께 조식도 주리론자입니다. 이렇게 주리론자들은 오히려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기론자들은 철저하게 성리학만을 강조하고 의리며 도덕이며 명분이며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주기론이다. 예,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 왜 율곡이인은 주기론자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려고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임금이 말 안 들어주면 은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문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거는 그 당시 율곡 이의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리건, 주기건 이렇게 이렇게 상대 사상에 대해서 상대 학문에 대해서 어떤 프랑스 말로 하면 똘레랑스, 관용적인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차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돼서 저 조식의 사상을 물려받은 북인 놈들을 내쳐 하면서 어때?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그죠? 철저하게 이단시하는, 그리고 오로지 성리학의 명분론, 특히 주기론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교조화된, 절대화된 성리학 이론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분명히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정통이야, 너네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성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정통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 하나는 이기론이고 하나는 심성론이다. 우리가 이 심성론을 호락 논쟁이라고 해요. 호락 논쟁. 이기론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리학을 배울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항이 주로 리를 강조하고 율곡 이가 기를 강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적인 경향을 가졌다.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개방적이었다고? 서경덕 잘했어요. 조식 이런 사람들이 주리론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래요. 다른 사상에 대해 특히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인 또는 개방적인, 그죠? 서경덕 같은 경우는 주리지만 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말로 언어적 표현으로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곡 이인은 오히려 성리학을 절대시하고 이들이 교조화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교조화의 길을 걸었다. 절대의 길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기론자들인 율곡 이의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인간의 심성이란 어떠하냐? 인간의 심성을 놓고 호론과 락론으로, 그래서 충청도 노론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이거? 그렇죠. 율곡 이의 직계 제자라고 자처하는 누구야? 송시열. 이 송시열이 대전 사람이에요. 은진 송씨들이 아주 대덕 그리고 그 대전 일대에서 굉장히 옛날에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인데 벌써 이때부터 그 지방에 이렇게 운거하면서 굉장히 정치로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이후에 그죠? 서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오군영을 만들고 북벌운동을 주도하고 그 대빵이 바로 누구냐? 송시열이었어요. 송시열이 북진정 북벌운동을 추진하고 그죠? 그렇게 오군영을 장악하고 이런 그 서인 정권 중심의 또는 성리학을 교조하면서 정치를 펼쳤던 그 뒤에 성리학 누구야? 우암 송시열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우암 송시열은 뭐냐? 인간과 동물의,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게 이른바 뭐예요? 인물성 이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사람과 인간이죠, 인간. 동물이죠, 동물. 짐승의 심성이 같지 않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다를 이자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인물성 이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자 하면은 경계를 익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자랑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그 본성이 서로 어때? 다르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인물성 이론이야. 이 인물성 이론을 뭐라고요? 호론이라고도 한다. 알겠어요? 이 인물성 이론은 이제 그 승리학의 명분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다워야 돼, 주인은 주인 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 다워야 되고, 이렇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다. 알겠죠? 그 본성대로 행동하는 게, 이름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명분론이고, 알겠어요? 이게 또 성리학의 심성론의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확산돼서 나오냐 하면, 봐라. 세상의 중심에 문명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다. 인간다운 인간은 문화민족이다. 그게 바로 뭐냐? 중국인들이다. 이게 바로 뭐야? 세상의 중심에 중화족이 있다고 하는 이른바 중화질서를 강조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중국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화민족이 그야말로 우리는 뭡니까? 인간다운, 알겠어요? 또 문화민족다운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고, 그 밖에 동쪽에는 동이족이 있느니라. 동쪽 오랑캐를 동이족, 서쪽 오랑캐를 뭐라고 한다고? 잘했습니다. 서융이라고 하죠. 남쪽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요즘 뭐 광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중국 화강 이남 쪽에 있는 그게 양쯔강 남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은 전부 다 남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삼국지 읽다 보면은 제갈공명이 7종 7금 한다고 그러잖아. 맹획을 7번 잡아가지고 7번 놔주면서 용서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냥 맹획이 그 남만의 맹획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중국 그 음식 가운데 만두도 그때 나온 음식 아닙니까? 그 남만족을 치다가 제갈공명이 이제 결국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나운 강에 가니까 막 그냥 계곡을 건널 수 없게 막 물길이 사나워. 근데 그 동네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요. 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 49개인가를 끊어서 죽여서 희생양으로 바쳐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사람 목숨을 끊느냐. 제갈공명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소를 잡아서 고기를 넣어가지고 남만 사람 머리 모양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해서 남만 사람 머리가 남만할 때 만하고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만두야. 알겠죠? 지금 이게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하여간 이렇게 남쪽 오랑캐를 남만, 북쪽 오랑캐를 북적이라고 해서 북적. 이와 같이 동이족, 남만, 서융, 북적 전부 다 이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이들을 오랑캐라고 보고, 이 오랑캐를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야. 금수와 같은 놈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화족은 인간이고 이 주변에 있는 주변 민족들은 전부 다 오랑캐와 같으니 어찌 인간의 심성과 오랑캐 짐승의 심성이 같을 소냐. 인간과 동물의 심성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오랑캐와 문화민족인 중화민족을 구분하자라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호러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서인 가운데 오리지널 율곡이의 오리지널 제자들 충청도 노론 누굽니까? 송시어르 직계 충청도 노론이 이렇게 인물성 이론을 강조했더랬습니다. 얘네들은 말이야 제 표현을 아주 꼴통 절대적인 성리학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같은 율곡이의 제자지만 훨씬 더 율곡이와 같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알겠죠? 주기론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곡이 때만 하더라도 아니야, 현실 문제에도 참여해야 돼, 이런 입장을 견졌다고 그랬죠. 율곡이는 주기론자이면서도 주리에 대한 입장을 이기호발설 이런 것들을 주장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서울 지방의 노론들은 훨씬 더 이들과 달랐습니다. 생각이 뭐냐? 인간의 심성이나 사물, 동물의 심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 즉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물성 동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인물성 동론. 그죠? 인간과 동물의 심성이, 본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인물성 동론이야. 요즘은 근데 어때요? 요즘은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잖아. 고양이며 강아지며 또는 뭐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나 또는 뭐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인물성 동론에 가까워 인물성 이론에 가까워 인물성 동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물성 동론은 뭐라고요? 낭론이라고 했는데 낭론 알겠어요? 이들은 뭐냐? 인간과 동물의 심성이 본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중화민족이나 그 밖의 오랑캐들이나 사람이면은 똑같다. 그러니 애들을 짐승이라고 보지 말고 애들도 애들이나 마찬가지로 심성은 같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계관과 이런 우주관과 이런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인간에 대한 심성론의 차이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충청도 노론 같은 사람들은 이들이 전부 다 서인이었잖아. 서인 가운데 무슨 운동을 주재했던 사람들이야? 그렇죠. 북벌 운동을 우리가 이놈들한테 지금 당했는데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금 후금놈들한테 당했는데 후금은 오랑캐다. 그 오랑캐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이 후금이 세운 청한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 청을 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은 이들을 뭘로 보는 거야? 짐승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인물성 동론은 뭐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얘들은 짐승이 아니야. 우리가 서울 살면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봤더니 거기 짐승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그들의 문화는 오히려 조선의 문화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어. 알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란 호란 이후에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해버린 거 말이죠. 명이 망하고 청이 등장했잖아. 그리고 청나라가 중국 천하를 지배하게 됐죠. 명나라가 중화민족 종주국인데 그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 입장에서는 평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 가정집에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 노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큰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요놈들은 뭘 했어요? 한편으로 창을 치자는 북벌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무슨 사상? 소중화 사상을 내죠. 이게 바로 유명한 소중화 사상이에요. 이제 중국 큰 집이 없어졌으니 작은 집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문화민족이야. 우리가 중국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종족으로서 지위를 차지해야 돼. 저것들은 나라는 크지만 오랑캐야 이렇게 하면서 청을 치자는 운동을 전개하잖아. 이해하겠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청나라가 큰 집이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큰 집이고 조선이 작은 집인데 그 큰 집을 무너뜨린 도적놈들이 청나라가 명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뭐예요? 겉으로는 청한테 쩔쩔매면서 속으로는 우리는 너네를 인정할 수 없어. 너네는 짐승 같은 놈들이야. 오랑캐들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지방 노론들은 뭐냐? 아니야. 우리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인간이 살고 있었네. 그들은 오랑캐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었네. 오히려 소중화를 자랑하는 우리 조선보다도 훨씬 더 문화가 발전했으니 강희제, 옹정제 그 유명한 청나라 황제들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중국 천하를 지배하고 중국 주변에 있는 5민족을 지배할 만큼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 돼. 이제 청의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므로 이들은 뭘 하게 돼요? 북학운동을 펼치게 돼요. 북학운동.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이 북학론이 결국은 뭐냐?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으로? 중상학파 실학자들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물성 이론이 맞아, 인물성 동론이 맞아 라고 격렬하게 싸웠다 이들이. 이걸 뭐라고? 호론과 낭론이 대립했다고 해서 호락 논쟁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호락 논쟁. 언제적 얘기입니까? 조선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알겠죠? 이 무렵에 호락 논쟁이 격렬히 전개됐었습니다. 호락 논쟁 알겠죠? 이렇게 충청도 노론은 인물성 이론 그죠? 서울지방 노론은 인물성 동론.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지방 노론의 낭론은 북학운동으로 연결되고 18세기 후반입니다. 주로. 그 다음 이제 충청도 노론은 북벌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북벌운동이 이제 결국 북학운동으로 변질돼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성리학의 신성론, 우주론 이걸 가지고 이기론 또는 뭐 호락 논쟁 이렇게 붙었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노론소론으로 분학까지 좀 볼까요? 이렇게 노론은 율곡 이의사상을 계승했는데 성리학을 절대시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어떻다고요? 이 중에 충청도 노론이
꼴통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바로 호론이고 호론. 알겠어요? 충청도 노론. 선생님 헷갈려 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를 잘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지방 노론은 서울 노론은 그렇습니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었다. 알겠죠? 자, 서인이 이렇게 노론, 소론 갈라진 것은 무엇 때문에 갈라졌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숙종 다음에 누가 세자 자리를 차지하느냐? 사약 먹고 돌아간 장희빈, 그 장희빈이 낳아둔 경종, 나중에 경종이 되는 얘를 세자로 책봉할 것이냐? 누구야? 소론입니다. 아니야. 그러다가 옛날 연산군 때처럼 우리 떼죽음 당할 수 있어. 그러니 차라리 천안, 최숙빈은 몸에서 태어났지만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라고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한 사람들 뭐라고? 노론 이렇게 갈라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주기론자인 서인들이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는데 그 노론은 다시 뭐라고요? 서울지방 노론 또 충청도 노론 이렇게 갈라져서 서울 노론은 낙론, 충청도 노론은 호론 이렇게 호락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라는 점 됐죠?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대목이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거들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론들은 뭐냐? 소론들은 주로 성원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원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뭘 했느냐? 나중에 이들이 중국 명나라에서 전래됐다는 양명학, 왕양명의 학문이죠. 지행합의를 내세웠죠. 이렇게 양명학으로 발전해 간답니다. 됐어요? 이렇게 성리학은 절대와 개항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상 투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상 양명학으로 발전해 가더라라는 점을 조선 후기 성리학의 경향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기존의 사상인 성리학이 조선 사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제 튀는 사람들이 생기죠. 안 돼. 성리학이 뭐길래 그렇게 성리학만을 절대시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특히 이제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성리학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윤휴라는 사람이에요. 말로 해보자. 누구라고? 윤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세당. 이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농업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실학자인데 실학자. 알겠어요? 근데 이 박세당 같은 경우도 윤휴와 마찬가지로 야, 주자가 만든 주자 정통 이론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굳이 성리학에 이렇게 매몰되고 성리학만 추종할 필요 없다. 주자가 뭐길래 그래? 성리학이란 결국 공자의 사상을 주자의 해석대로 따르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공자님의 사상을,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주자의 이론대로만 따라야 돼? 우리도 직접 공자나 맹자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경전을 해석하겠다. 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윤휴입니다. 그래서 윤휴는 내가 유교 경전을 공자 맹자의 그 경전을 직접 해석하겠다. 주자의 생각을 빌리지 않고 나도 춘추 전국시대 오리지널 유학과 직접 접목하겠다라고 독자적인 유학의 길을 선언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성리학의 정통 이론인 뭐예요? 성리학을 이렇게 배반한다는 얘기는 이걸 뭐야? 사문이 성리학이죠.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적이다 해서 이거 뭐라고 그래? 사문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박세당 같은 경우도 정통 성리학 이론을 개창한 누구야? 주자학설을 비판한 사람. 그래서 윤휴, 박세당 이걸 세트 메뉴로 알아두십시오. 뭐라고? 성리학을 비판한, 성리학을 깐, 즉 주자학이나 성리학의 정통 이론을 까고 독자적인 경전 해석 이런 말이 나오면 윤휴 또는 누구야? 박세당. 알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름 윤휴, 박세당. 됐어요? 기타 이제 양명학은 원래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 중종 때 벌써 연산군 이후가 중종 아닙니까? 이때 중종 때 전래됐어요. 그래서 특히 서경덕 학파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어때요? 일부 그 종친들이 이 서경대 아니고 성원 잘못됐어요. 성원이라 아까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성원과 일부 종친. 이 종친들은 주로 뭐냐? 이제 이 종친들이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 19세기에 외척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의 친척이 종신이죠. 임금의 친척이니까 성씨가 되게 뭐야? 이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씨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되게 귀한 거예요. 외척들한테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저놈이 역정모함을 합니다. 역정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되게 임금의 자리를 넘볼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금의 동생이나 임금의 친척이나 임금의 삼촌이라는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주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느냐? 사약받지 않으면 쫓겨나는데 되게 쫓겨나면 강화도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강화도에 우르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의 철종 임금도 어때요? 강화도에 귀양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임금이 된 사람이죠. 강화도령으로서.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강화도에는 종친들이 굉장히 많이 귀양가 있었는데 그 귀양가서 우울하고 적적한 생활하던 종친들이 에이씨야 이거 안 되겠다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주로 양명학을 공부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양명학이 하나의 학파로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예, 소론계 학자들이 양명학을 수용하고 실천성을 강조. 그래서 이 실천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자. 지행, 합의를 강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초가 되면 정제두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형성된 학파, 양명학파를 뭐라고? 강화학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제두가 양명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정제두.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존언이랄지 또는 뭐 만물 일체설이랄지 이런 글들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정제두. 알겠죠? 특히 이제 뒤에 조선 후기의 양명학자들은 되게 이름이 누구라고? 이시들이 많습니다. 이광려, 이광사, 이건방, 이건창 모두이 전부 다 이시들이야. 개창자는 정신대 되게 양명으로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이시들이 많은 이유는 되게 그들의 출신 성분이 뭐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귀양간 임금의 친척들, 종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양명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세요. 조선 후기의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내세우고 심증리, 지행합의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양명학은 역사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국어학이라든지 서양 학문, 알겠어요? 또는 실학 이런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국학운동에 영향을 줬는데 주로 누구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사람 누구야? 박은식이라든지 또는 정인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양명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 실천적인 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 우리 국어, 우리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국학운동에 앞장서게 됐다. 다시 한번 해보자. 누구라고 사람? 박은식, 정인보. 양명학과 관련. 알겠죠? 탈성리학, 주자 정통 이론을 까고 나도 독자적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할 수 있다. 누구야? 윤휴. 또 성리학을 깐 사람 누구? 박세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좋아요. 사상 분야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잘 될 겁니다. 알겠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실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